13강 인버스 ETF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와 함정 주식은 보통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법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든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인버스 ETF입니다. 처음 접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 ETF가 기초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1%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배 인버스 ETF라면 이론적으로는 하루 수익률이 약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한다면 인버스 ETF는 약 1%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버스 ETF 역시 장기간 지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대로 복사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레버리지 ETF를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핵심은 하루 수익률이었습니다.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가 100에서 시작합니다. 첫날 10%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110이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약 9.1% 하락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100 근처로 돌아옵니다. 결국 지수는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ETF도 처음 자리 그대로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날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인버스 ETF는 약 10% 하락합니다. 100만 원이었다면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약 9.1% 하락하면 인버스 ETF는 약 9.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은 이미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에서 9.1%가 상승해도 처음에 100만 원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지수는 제자리인데 인버스 ETF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버스 ETF에도 복리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를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몇 년 동안 들고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횡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수는 몇 달 동안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대 방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인버스 ETF의 장기 수익률은 단순히 지수의 전체 수익률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곧버스라고 흔히 부르는 상품입니다. 곧버스는 쉽게 말하면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그 하루 하락률의 약 2배만큼 반대 방향 수익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하루에 3% 하락한다면 곧버스는 이론적으로 약 6%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3% 상승하면 곧버스는 약 6%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락장에서 엄청난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예상과 달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인버스를 장기간 보유하면 시장 상승 자체가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곧버스를 일반적인 장기 적립식 ETF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품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장지수 ETF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인버스 ETF는 시장의 하락 방향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해지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지는 쉽게 말하면 내 자산의 위험을 일부 막아주는 방어막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주식을 전부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일부 투자자는 인버스 상품 등을 이용해 시장 하락 위험을 일부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버스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계좌에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해지를 시작할지, 얼마만큼 할지, 언제 해제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상승하면 보유 주식은 오르지만 인버스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 역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버스에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인버스를 계속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손실입니다. 더 삽니다. 또 상승합니다. 다시 삽니다. 또 상승합니다. 어느 순간 인버스 투자금이 계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포지션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에서도 몰빵은 위험합니다. 물타기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지수가 장기간 하락한 비율과 인버스 ETF의 장기 수익률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인버스에도 복리와 변동성의 영향이 있습니다. 넷째, 곧버스는 반대 방향 움직임을 더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위험도 더 커집니다. 다섯째, 인버스는 일반적인 장기 성장 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버스 ETF는 시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돈을 버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장의 반대 방향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투자 도구입니다. ETF는 이름이 간단해 보여도 구조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음의 복리, 인버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ETF 투자에서 큰 실수를 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포함해 ETF를 실제로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4강 ETF 실전 최종 정리. 좋은 ETF를 고를 때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ETF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ETF의 개념, 지수, 구성 종목, 종목별 비중, NAV, 괴리율, 거래량과 거래대금, 운용보수, 레버리지, 음해복리, 인버스. 처음에는 ETF가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주식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ETF도 공부하고 사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ETF를 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ETF의 이름보다 구성 종목을 봅니다. 바이오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바이오 ETF가 아닙니다. 반도체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반도체 ETF도 아닙니다. 어떤 ETF에는 대형주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ETF에는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바이오 ETF라도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ABL바이오, 리가템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어떤 비율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ETF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발견하면 이름을 보고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ETF를 사면 나는 실제로 어떤 기업을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위 구성 종목의 비중을 봅니다. 10종목이 들어있다고 해서 10종목에 똑같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종목이 20%, 다른 종목이 15%, 나머지는 몇 %씩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ETF의 움직임은 상위 몇 종목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세 종목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 그 ETF는 이름은 분산 투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히 집중된 ETF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중까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지수를 따라가는지 봅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같은 산업 ETF라도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대형주 중심인지, 성장성 중심인지, 동일 비중인지, 시가총액 비중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TF의 이름은 비슷해도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면 사실상 다른 상품입니다. 네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있는 ETF라도 거래가 너무 적다면 매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함께 실제로 하루에 얼마의 돈이 거래되는지 거래 대금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NAV와 괴리율을 확인합니다. ETF에는 ETF가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잠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괴리율을 ETF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 위험 지표로 설명합니다. 특히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ETF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상품과 좋은 매수 가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운용 보수와 실제 비용을 봅니다. 0점 몇 %.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한다면 작은 비용도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구성 종목도 비슷하고 거래 대금도 충분하다면 비용이 더 낮은 상품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만 보고 무조건 가장 싼 ETF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구성 종목, 거래 대금, 추적 능력, 괴리율, 비용,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장기간 수익률이 무조건 2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도 레버리지 ETF가 일간 단위로 기초지수 수익률의 배수를 추구하며 투자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이 단순히 그 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이런 상품은 일반적인 장기지수 ETF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 보유기간, 복리효과, 이것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내 투자 목적과 맞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도 내 투자 목적과 맞지 않으면 좋은 ETF가 아닙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특정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배당을 원하는 것인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목적부터 달라야 ETF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매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ETF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추종하는가, 다음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상위 종목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거래 대금은 충분한가, 그리고 NAV와 시장 가격의 차이는 어떤가, 마지막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 순서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ETF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투자자가 하나의 상품을 통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ETF 투자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유동성 부족, 추적 오차, 거래 비용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ETF 투자도 기본 원리는 주식과 같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알고 사는 것, 그리고 왜 사는지 알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를 고르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지수, 구성 종목, 비중, 거래 대금, NAV와 괴리율, 운용 보수와 비용, 레버리지 여부, 나의 투자 목적, 이 8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ETF 이름만 보고 매수하던 투자에서 ETF의 속을 보고 선택하는 투자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ETF는 어려운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사면 단순해 보이고 알고 보면 확인할 것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좋은 ETF란 유명한 ETF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지 알고 구조를 이해하고 비용과 위험을 확인하고 내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한 ETF,
그것이 나에게 좋은 ETF입니다. 15강 인버스와 곧버스는 왜 장기 보유하면 위험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인버스 ETF의 기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곧버스는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실수합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인버스를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 떨어질 거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 매수합니다.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려고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시장 상승이 계속됩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처음에는 계좌에서 작은 비중이었던 인버스가 어느 순간 계좌의 가장 큰 비중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강력한 주도주가 나타나는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멀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계속 이제 고점이다, 이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버스를 계속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상승하고 내 계좌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의 장기간 전체 하락률을 그대로 반대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곧버스는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지수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지수가 10% 떨어졌으니까 곧버스는 20% 올랐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결과는 그동안 지수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100에서 시작합니다. 첫날 10% 하락합니다. 지수는 90이 됩니다. 곧버스가 하루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은 약 12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수가 다시 크게 반등합니다. 이때 곧버스는 반대로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률은 처음에 100만 원이 아니라 변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지수는 결국 처음과 비슷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버스는 처음 가격보다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공부한 음의 복리와 변동성의 영향이 여기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버스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은 무조건 상승장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크게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고 또 크게 반등하는 변동성이 큰 횡보장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곧버스 투자자의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 투자금을 더 넣는 것입니다. 처음 100만 원, 손실이 나면 다시 100만 원, 또 손실이 나면 이번에는 200만 원. 점점 투자금이 커집니다. 이것은 투자라기보다 내 예상이 맞을 때까지 시장과 싸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곧버스의 신용이나 미수까지 더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상품 자체가 움직임을 확대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빚까지 더하면 작은 판단 실수도 계좌 전체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결국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계좌가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판단이 나중에 맞는 것과 그때까지 계좌가 살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버스와 곧버스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 급락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얼마를 살 것인지, 언제 들어갈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인지 미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면 결국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ETF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다릅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시간이 오히려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장기간 보유할 때는 일반적인 지수 ETF와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버스와 곱버스는 장기 지수 수익률의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둘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복리 효과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인버스 물타기와 몰빵은 시장과 끝까지 싸우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포지션이 시장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투자는 내 생각을 증명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상황에서 투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곱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이름보다 그 상품이 하루하루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2배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고 하락에 투자한다는 말에도 쉽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ETF를 제대로 공부한 투자자와 ETF 이름만 보고 매수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16강 ETF로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을까요?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보세요. ETF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ETF를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가 있고, 바이오가 강할 때가 있고, 조선이 강할 때가 있고, 방산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더 강한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도 섹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ETF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확인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ETF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ETF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바이오 ETF들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바이오 ETF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주도 섹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ETF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래대금을 봅니다. ETF가 3% 올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거래대금이 적었던 ETF에 갑자기 큰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루 강세, 이틀 강세, 며칠 동안 거래대금 증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ETF를 함께 봅니다. 바이오 ETF 하나만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이오 ETF는 모두 약합니다. 이 경우에는 섹터 전체의 움직임인지 특정 구성 종목 때문에 한 ETF만 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바이오 ETF가 동시에 강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구성 종목들도 함께 상승한다면 이것은 훨씬 강한 신호가 됩니다. 즉, ETF 한 개보다 ETF군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ETF가 강하다고 해서 바로 ETF를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ETF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오르는지, 누가 거래대금을 만드는지, 누가 신고가에 가까운지, 누가 여러 ETF에 반복해서 들어있는지 이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바이오 ETF를 열어봤습니다. 알테오젠, 리가템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러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ETF를 비교했더니 특정 종목이 계속 상위 구성 종목으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ETF에서도 나옵니다. 또 다른 ETF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왜 여러 ETF 운용 전략에서 같은 기업이 반복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시장이 그 기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도주 후보를 찾는 필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TF와 개별 종목의 상대 강도를 비교합니다. 바이오 ETF가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성 종목은 12%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12% 오른 종목에 시장의 돈이 더 강하게 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ETF는 강한데 어떤 구성 종목은 계속 약합니다. 그 종목은 현재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ETF를 기준으로 놓고 개별 종목의 힘을 비교하면 주도주 후보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차트를 봅니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하루 상승률만 보면 안 됩니다. ETF가 장기 하락 추세인지, 바닥을 만들고 있는지, 박스를 돌파했는지,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 종목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ETF는 신고가인데 구성 종목 대부분이 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위 한두 종목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 그 종목들이 ETF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중을 봐야 합니다. ETF 공부에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성 종목, 비중, 거래대금, 차트, 괴리율. 이것들이 각각 따로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주도 섹터를 찾는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지수를 봅니다. 그 다음 강한 업종 ETF를 찾습니다. 그 다음 ETF의 거래대금 증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여러 ETF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목의 거래대금과 차트까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지수, ETF, 구성 종목, 주도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아주 큽니다. 수천 개의 종목을 처음부터 하나씩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고 강한 산업을 찾고 그 산업 ETF를 보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찾습니다. 검색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도주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TF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그 섹터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때문에 하루만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는가, ETF들이 함께 움직이는가, 구성 종목들이 함께 강해지는가, 상위 종목이 신고가를 만드는가, 조정이 나와도 다시 돈이 들어오는가, 이런 흐름을 며칠과 몇 주에 걸쳐 관찰합니다. 주도주는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조정을 받고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점점 주도주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ETF는 아주 좋은 관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TF를 사기 위해서만 ETF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TF를 보면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돈의 이동이 보이고, 돈의 이동을 보면 주도주 후보가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문장 하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수에서 섹터를 찾고, ETF에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구성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는다. 이제부터 ETF 화면을 볼 때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것이 ETF를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17강 ETF 구성 종목에서 대장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 ETF에 반복 등장하는 종목을 보세요. 17강 ETF 구성 종목에서 대장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 ETF에 반복 등장하는 종목을 보세요. 앞 강에서는 ETF를 이용해서 시장의 돈이 어느 섹터로 들어가는지 찾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지수를 보고, 강한 ETF를 찾고, ETF의 거래 대금을 보고, 구성 종목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도주 후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ETF 구성 종목을 이용해서
그 섹터의 대장주 후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ETF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바이오 ETF를 동시에 펼쳐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 ETF에도 어떤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ETF에도 그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ETF에서도 높은 비중입니다. 네 번째 ETF에서도 또 발견됩니다. 이렇게 여러 ETF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TF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추종하는 지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면 운용 전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ETF에서 같은 종목이 계속 상위권에 등장한다면 적어도 그 산업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ETF에 많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편입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몇 개의 ETF에 들어있는가? 이것은 첫 번째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ETF 5개를 비교합니다. A 종목은 5개 모두 들어있습니다. B 종목은 4개에 들어있습니다. C 종목은 1개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A 종목과 B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를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ETF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단순히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ETF에선 1%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ETF에서는 1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편입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ETF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상위 비중까지 차지한다면 훨씬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5개 ETF 가운데 4개에서 상위 5종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섹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 대금을 봅니다. 대장주는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돈이 거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A 종목은 5%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3천억 원입니다. B 종목도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은 100억 원입니다. 상승률은 같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찾을 때 등락률과 거래 대금을 함께 봅니다. 네 번째,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섹터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TF가 아직 박스권인데 특정 구성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며칠 뒤 ETF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성 종목들이 뒤따라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을 대장주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다른 종목이 오른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섹터의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를 봅니다. 강한 시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흔히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무서워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도주 투자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의 모든 매물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계속 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ETF도 강하고 섹터도 강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그 안에서 특정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만든다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정받을 때의 힘을 봅니다. 대장주는 상승할 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받을 때 차이가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3%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오 종목은 보합입니다. 또는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떤 종목은 7%, 8%씩 무너집니다. 둘 중 어느 종목에 강한 수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장주 후보는 시장이 약할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조정 후 누가 가장 먼저 다시 올라가는지 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섹터도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모든 종목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시작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장 먼저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장주는 상승할 때 먼저 가고 조정에서는 버티고 반등할 때 다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상승한다, 덜 떨어진다, 다시 먼저 올라간다. 대장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실제로 ETF를 이용해서 대장주 후보를 찾는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섹터 ETF를 찾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ETF를 여러 개 펼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을 비교합니다. 여러 ETF에 반복적으로 들어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 다음 각 ETF에서 비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개별 종목의 거래대금을 봅니다. 그 다음 차트를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는지, 누가 조정에서 덜 떨어졌는지, 누가 반등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수십 개의 구성 종목 가운데 대장주 후보가 몇 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TF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바이오 종목을 하나씩 찾아봤다면 이제는 바이오 ETF를 먼저 보고 ETF의 구성 종목을 겹쳐보고 공통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TF 편입 비중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TF 편입은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성, 산업의 방향, 뉴스와 이벤트, 수급, 밸류에이션, 차트 이런 요소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액티브 ETF의 구성과 비중은 운용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증가하는지, 어떤 종목의 비중이 감소하는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은 무엇인지, 빠지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변화도 좋은 공부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위 10종목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8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ETF에서도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갑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 종목의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즉, ETF 구성 종목은 고정된 명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주 후보는 여러 ETF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대금이 크고 먼저 상승하고 조정에서 덜 떨어지고 반등해서 다시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ETF에서 공통 종목을 찾고 거래대금에서 돈을 확인하고 차트에서 대장주를 확인한다. ETF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와 대장주 후보를 찾는 아주 좋은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ETF 구성 종목의 비중 변화를 이용해 돈의 이동을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8강 ETF 구성 종목 비중이 바뀌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편입 편출과 비중 변화로 수급 읽기. 18강 ETF 구성 종목 비중이 바뀌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편입 편출과 비중 변화로 수급 읽기. ETF의 구성 종목을 볼 때 많은 투자자는 현재 모습만 봅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가, 몇 % 들어있는가, 상위 종목은 무엇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깊게 보려면 변화를 봐야 합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은 비중이 늘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비중이 줄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반대로 ETF에서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ETF의 편입, 편출, 비중 증가, 비중 감소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편입부터 보겠습니다. ETF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ETF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겠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편입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정기적인 지수 변경으로 종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졌거나 거래량 조건을 충족했거나
지수의 선정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면 조금 다릅니다. 운용사가 판단해서 새로운 종목의 비중을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이라는 결과보다 왜 들어왔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편출입니다. 어떤 종목이 ETF에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의 정기 변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ETF의 투자 전략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ETF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목의 비중이 줄거나 편출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도 약하고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상대 강도도 약해지고 ETF 비중까지 줄어든다면 주도주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ETF 비중 변화, 주가, 거래 대금, 기업의 변화, 섹터의 흐름, 이것을 함께 봅니다. 이제 비중 증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ETF에서 A 종목의 비중이 지난달에는 3%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5%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7%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운용사가 계속 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ETF가 그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A 종목의 주가가 다른 구성 종목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ETF 안에서 A 종목이 차지하는 가치가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TF 안에 A 종목과 B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10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0만 원입니다. 각각 비중은 50%입니다. 그런데 A 종목만 100%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종목은 200만 원이 됩니다. B 종목은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전체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A 종목 비중은 50%가 아니라 약 66%가 됩니다. 운용사가 A 종목을 한 주도 추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ETF 비중을 볼 때는 비중 변화와 실제 매매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용사가 그 종목을 팔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구성 종목이 훨씬 많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비중 변화는 정답이 아니라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 ETF에서 동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한 ETF에서만 A 종목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ETF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액티브 ETF에서 A 종목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ETF에도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와 거래 대금을 함께 봅니다. ETF 비중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주가도 강합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ETF 비중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거래 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중 숫자만 보고 주도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섹터 전체의 변화를 봅니다. 바이오 ETF 안에서 예전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플랫폼 기업, 기술 이전 기업, 새로운 치료 기술 기업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종목 문제를 넘어 ETF가 담고 있는 산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산업의 기술이 바뀌고 실적이 바뀌고 시장의 관심이 바뀌면서 돈도 이동합니다. ETF 구성 종목의 변화는 이런 흐름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상위 종목 순위 변화를 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지난달에는 10위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7위입니다. 다음 달에는 4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위 세 종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주가가 강해지고 거래 대금이 커지고 다른 ETF에서도 비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하루 급등보다 훨씬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1위였는데 3위, 5위, 8위 계속 순위가 내려갑니다. 주가도 약하고 거래 대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의 주도력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도주 공부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 교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전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의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먼저 신고가를 만듭니다. ETF 편입이 늘어납니다. 상위 비중으로 올라옵니다. 반대로 기존 대장주는 상승 탄력이 약해집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합니다. 조정 후 회복이 느려집니다. 상대적인 비중도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대장주 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구성 종목은 단순한 종목 명단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면 돈의 이동을 관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오늘 바이오 ETF를 확인했습니다. 상위 10종목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위로 올라왔는지, 누가 아래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주가, 거래대금, 신고가 여부, 실적과 주요 이벤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단순히 ETF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부의 힘의 변화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TF 구성 종목에서 봐야 할 것은 현재의 비중만이 아닙니다. 편입, 편출, 비중 증가, 비중 감소, 상위 순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중이 늘었다고 무조건 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줄었다고 무조건 매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화 때문인지, 실제 리밸런싱 때문인지, 지수 변경 때문인지, 운용 전략 때문인지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ETF의 현재 구성은 사진이고 구성 종목의 변화는 동영상입니다. 사진 한 장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늘의 비중만 보지 말고 비중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시장의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에선 이 흐름을 실제 투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19강 ETF로 주도주 눌림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지수 ETF 대장주가 함께 조정받을 때 보는 법. 19강 ETF로 주도주 눌림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지수 ETF 대장주가 함께 조정받을 때 보는 법. 주도주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좋은 주도주는 상승, 조정, 재상승, 다시 조정, 그리고 또 상승.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눌림목인지 상승 추세가 끝나는 하락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은 개별 종목 하나만 보지 않고 지수와 ETF와 대장주를 함께 보면서 눌림목을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이 무엇인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매물이 나옵니다. 단기 투자자는 수익을 실현합니다. 주가는 잠시 내려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관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조정이 끝난 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향해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을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이 눌림목은 아닙니다. 주도주가 끝났는데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지수, ETF, 대장주. 먼저 지수를 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바이오 ETF도 조정받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것인지 시장 전체의 조정 때문에 함께 내려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3% 급락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2%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도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강합니다.
바이오 ETF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만 계속 크게 하락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수 탓도 아닙니다. 섹터 탓도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수급이나 기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볼 때는 개별 종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옵니다. 먼저 지수, 다음 ETF,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ETF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봅니다. 바이오 대장주가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ETF를 보니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도 아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ETF의 거래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이전 돌파 구간 근처에서 버팁니다. 이런 경우라면 섹터 전체가 끝났다고 바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ETF가 고점을 만들고 중요한 지지선을 계속 깨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대금이 줄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만 보면 눌림목처럼 보일 수 있지만 ETF 전체에선 이미 추세가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주의 상대 강도를 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모든 종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은 떨어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이 5% 조정받았습니다. 바이오 ETF도 4%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주 A는 2%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종목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느 쪽이 강할까요? 당연히 A 종목입니다. 상승장에서만 보면 많은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장이 오면 진짜 강한 종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에서 얼마나 올랐는가 보다 얼마나 잘 버티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래대금의 변화를 봅니다. 좋은 눌림목에서는 상승할 때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조정할 때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라갈 때는 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떨어질 때는 매도하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은 작았는데 하락할 때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큰 음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하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눌림목인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과 거래대금을 함께 봅니다. 다섯 번째, 어디까지 조정받는지 봅니다. 주도주가 크게 상승하면 언젠가는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과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다시 좁아집니다. 이 과정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과정에서 어디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가입니다. 이전 돌파 가격, 박스권 상단, 주요 이동평균선, 과거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 이런 곳에서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눌림목 후보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하나 깼다고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조정 후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것이 대장주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코스닥이 반등합니다. 바이오 ETF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어떤 종목은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 후보는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을 회복합니다. 가장 먼저 전고점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종목은 상승할 때 먼저 가고 조정에서는 덜 떨어지고 반등할 때 다시 먼저 갑니다. 앞 강에서 공부했던 대장주의 특징이 눌림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실전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몇 달 동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A 종목이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조정받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집니다. 바이오 ETF도 떨어집니다. A 종목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코스닥을 봅니다.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가? 그 다음 바이오 ETF를 봅니다. ETF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가? 거래대금이 완전히 빠져나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종목을 봅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 덜 떨어지는가, 조정할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가, 중요한 가격대에서 버티는가, 그리고 기다립니다. 코스닥이 반등합니다. ETF도 반등합니다. 이때 A 종목이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입니다. 거래 대금도 다시 증가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산 것이 아닙니다. 강한 시장 안에서, 강한 섹터 안에서 강한 종목의 조정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흔히 반대로 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습니다. 50% 떨어졌습니다. 싸 보입니다. 70% 떨어졌습니다. 더 싸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눌림목 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것입니다. 눌림목은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눌림목이라고 판단해도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돈을 넣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ETF의 반등을 확인하고 대장주의 힘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 미수, 몰빵 이런 방식이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골라도 작은 조정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눌림목을 볼 때는 개별 종목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첫째, 지수의 추세를 봅니다. 둘째, 섹터 ETF의 추세를 봅니다. 셋째, 대장주의 상대 강도를 봅니다. 넷째, 거래 대금의 증가와 감소를 봅니다. 다섯째, 중요한 가격대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여섯째, 반등할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눌림목이 아닙니다. 강했던 종목이 강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조정받고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눌림목 후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지수가 살아있고 ETF가 살아있고 대장주가 살아있다면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무너지고 ETF가 무너지고 대장주까지 무너진다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눌림목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ETF를 이용한 눌림목 분석의 핵심은 가격이 싸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력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강 ETF 완전 정복 최종편 ETF로 지수 섹터 주도주까지 어떻게 연결할까요? ETF 공부를 시작할 때는 ETF가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20강까지 공부하고 나면 ETF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ETF는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수를 보고, 섹터를 보고, 돈의 흐름을 보고, 주도주까지 찾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ETF 완전 정복의 최종 정리입니다. 먼저 가장 큰 것부터 봅니다. 시장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강한가? 코스닥이 강한가? 둘 다 강한가? 아니면 둘 다 약한가?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왜 지수를 먼저 볼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전체가 강하게 무너지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 추세에 들어가면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큰 바다부터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섹터입니다.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섹터 ETF를 봅니다. 어떤 ETF가 강한가? 어떤 ETF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어떤 ETF가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가? 이것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상승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이오 ETF가 5% 올랐습니다. 그것만 보고 바이오가 주도 섹터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조정을 받아도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다른 바이오 ETF들도 함께 움직이는가? 이런 지속성을 봅니다. 주도 섹터는 하루 급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속적인 집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강한 ETF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ETF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구성 종목입니다. ETF 이름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비중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ETF라고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템바이오, D&D 파마텍 여러 종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목의 숫자가 아니라 비중입니다. 특정 종목 몇 개가 ETF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실제로 ETF의 움직임은 그 종목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합니다. 이 ETF를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ETF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ETF를 여러 개 비교합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첫 번째 ETF에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ETF에도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ETF에서도 높은 비중입니다.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봅니다. 여러 ETF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상위 비중까지 차지한다면 그 섹터에서 중요한 종목인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ETF 편입은 첫 번째 필터일 뿐입니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봅니다. ETF에서는 강한 종목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ETF에서 높은 비중이고 주가도 강하고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 단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돈이 실제로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차트입니다. 차트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많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지를 봅니다. 신고가에 가까운가? 박스를 돌파했는가? 장기 상승 추세인가? 조정을 받아도 잘 버티는가? 반등할 때 다시 먼저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대장주의 특징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라갑니다. 조정에서는 덜 떨어집니다. 반등에서는 다시 먼저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많은 종목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으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코스닥이 떨어집니다. 섹터 ETF도 떨어집니다. 이때 어떤 종목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자 그 종목이 가장 먼저 전고점을 회복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대장주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ETF, 구성 종목, 거래대금, 차트, 이 5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공부하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만들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 지수를 봅니다. 두 번째, 강한 섹터 ETF를 찾습니다. 세 번째, ETF의 거래 대금을 봅니다. 네 번째, 구성 종목과 비중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ETF에 반복되는 종목을 찾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 종목의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차트에서 주도력을 확인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천 개의 종목을 처음부터 전부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곳부터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시장, 그 다음 섹터, 그 다음 ETF, 그 다음 구성 종목, 마지막으로 대장주. 이것이 ETF를 실전에 활용하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눌림목입니다. 대장주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너무 급등했다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받습니다. ETF도 조정받습니다. 대장주도 내려옵니다. 이때 다시 확인합니다. 지수의 큰 추세가 살아있는가? ETF의 주도력이 살아있는가? 대장주가 다른 종목보다 잘 버티는가? 조정할 때 거래대금이 감소하는가? 반등할 때 다시 돈이 들어오는가?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은 단순히 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강한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흔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른 종목은 무서워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을 봅니다. 50% 하락했습니다. 싸 보입니다. 70% 하락했습니다. 더 싸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ETF를 이용하면 이 돈의 이동을 조금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대장주가 오늘도 대장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ETF의 구성 종목도 한번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은 무엇인지, 빠지는 종목은 무엇인지,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종목은 무엇인지,
시간에 따라 비교합니다. 앞강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구성은 사진입니다. 구성의 변화는 동영상입니다. 투자는 사진 한 장보다 동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집중되는지 그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ETF를 실제로 매수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도 잊으면 안 됩니다. NAV와 시장 가격, 괴리율, 거래량과 거래대금, 운용 보수와 비용, 세금, 추종하는 지수, 구성 종목과 비중, 이것을 확인합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일반 ETF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배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락에 투자한다는 말에 쉽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일간 수익률, 복리 효과, 변동성, 보유기간, 상품의 구조를 이해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ETF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몰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ETF를 찾았습니다. 좋은 섹터를 찾았습니다. 좋은 대장주도 찾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분석과 몰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한 번의 판단에 계좌 전체를 걸어버리면 작은 실수가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미수, 레버리지, 몰빵, 이것이 겹치면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주도 섹터도 다시 나타납니다. 주도 다시 나타납니다. 현금이 있고 계좌가 살아있다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완전 정복의 마지막은 상품 설명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ETF를 공부한 이유는 ETF 이름을 많이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을 보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수를 보고, 돈이 몰리는 섹터를 찾고, ETF를 통해 흐름을 확인하고, 구성 종목에서 대장주 후보를 찾고, 거래대금과 차트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0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수에서 시장을 보고, ETF에서 돈의 방향을 보고, 구성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고, 원칙으로 계좌를 지킨다. ETF를 단순한 상품으로만 보면 ETF 투자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ETF를 시장의 지도처럼 활용하면 지수와 섹터, 돈의 흐름, 그리고 주도주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ETF 완전 정복 20강의 최종 결론입니다.